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부동산 별별수다에서 이제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이라는 책을 쓰신 최희범님 모시고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녹음 상태도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막상 준비한 말씀 다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컨텐츠를 올리고 나니까 이 부동산 대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항상 뭔가 규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면 이 빡빡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뭔가 좀 내가 다른 방법 통해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나,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생각해보니까 지난해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을 조이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을 많이 쪼았거든요. 뭐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도 많이 생기면서 또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들 많이 늘어나고 하듯이 대출 관련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런 상황에서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부동산 대출만을 이제 목적으로 한 전문 서적이 나와서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최희범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부동산 대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의 저자 최희범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책 왜 쓰셨어요?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을 퇴직한 해에 네네.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네. 사실상 최근에 8.2 대책도 있었고 12.4 대책도 조치가 또 가계부채 있었고, 대책 있었죠. 네. 그다음에 LTV DTI 강화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년 3월 26일에는 최종적으로 DSR이나 RTI 시행으로 더욱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바뀐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DTI, LTV 이런 부분만 나왔지 종합적으로 정리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저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네.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진행하게 되었고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한목에 볼 수 있는 책들이 참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그 미국의 금리도 인상이 됐고 앞으로도 뭐 몇 차례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대출 받은 분이나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더 많은 이자로 이제 생활이 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러한 현실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금융 기관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침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한 이런 것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DSR이라는 게 나온다고 할 때 DSR이 뭐지? 궁금해서 찾아보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정보를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보통 대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막 해놓은 거 정도만 있고,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 알려고 하면 연락을 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 그래서 좀 한꺼번에 정리해 놓고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는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은행 가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와요 이 정도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뭐 이 안내를 잘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하나의 텍스트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책을 쓴다는 게 저도 써봤지만 정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또 어떻게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잘 쓴 책이다, 좋은 책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아해 줄지, 이게 참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뭐 또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어떤 분들 읽어보라고 쓰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책이 우리 여기 뭐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오늘 또 경제신문에 네. 그 또 요 책의 내용을 알고 또 이게 홍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또 제 책을 또 소개를 한국경제신문에서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저기 뭐 은행이나 뭐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뭐 보험사 캐피탈 등 뭐 이렇게 금융계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거기서 상품이 또 모기지론이냐 뭐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뭐 적격 대출, 뭐 대출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이를 알고 금융기관이나 뭐 대출 종류를 선택하기에는 장지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뭐 주거래 은행을 뭐 찾아가거나 뭐 아니면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 뭐 소개하는 대출 상담사를 뭐 찾거나 또 인터넷 아까 조회해 보면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대부분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서를 통해 가지고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객이 저렴한 이자를 찾고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대출 가이드 책자를 만든 거거든요. 네. 이 책에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대출 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별로 네. 또는 그 비교표를 좀 만들어 놨고요. 그 사례를 게재해 가지고 어떠한 때 어떠한 대출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Q&A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첫 편에서는 이제 금리가 뭔지, 뭐 요즘 뭐 나오는 뭐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뭐 그 은행금리는 뭐 기준금리 이상으로 올리고 네. 그런 이유부터 시작해서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구성하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가 그렇죠. 이제 이런 내용이 예, 책에 담겨 예. 있네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관심이 많은 뭐 LTV 네. 한도가 이제 기본이 이제 보통 40%인데 네. 그런 대신 뭐 지역별로 뭐 조정 지역이냐 투기 지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LTV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했고요. 일단 들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LTV라고 하는 게 물론 아시는 분들은 네. 다 아시겠지만 정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시자면 LTV가 뭐예요? LTV라는 건 론 네. 투 밸류, 뭐 영어 좀 조금 쓰겠습니다. 네. 집값 대비해서 네, 네.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네.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네. 지금 투기지열이 다른 데 대출이 없는 한 네. 40%가 기본으로 받고 있어요. 네, 네. 40%라는 건 4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10억에 얘기입니다. 40%인 4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네. 근데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게 LTV 40%로 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 나라에서 규제한 네.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LTV는 심플하게 정리가 네. 되네요. 예, 그리고 다음엔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제 신DTI 바뀌었잖아요. 사실 소득 부분이 네. 쪼여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지 말아라. 네. 이런 쪽에서 이제 그것도 비율을 많이 낮췄어요. 그러면 DTI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DTI는 옛날에는 그 DSR이 나오기 전에 조금 있으면 DSR도 말씀드리겠지만 신DTI는 자기가 받은 연소득에서 네. 그러니까 분모겠죠. 네. 분자는 뭐가 되냐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원리금 네. 플러스 예. 기타 대출이라고 해서 뭐 현금 서비스 받았다든지 예. 뭐 그냥 뭐 신용 대출 받았던 것까지 합한 거를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투기적 같은 건 40%로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분모가 높아지면은 네.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분모가 높아지면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득이 얼마나 당신이 소득이 얼마가 있느냐가 분자가 되는데 네. 밑에는 대출 받아서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를 보는 게 분모인 거죠? 아니 거꾸로. 거꾸로. 그렇죠. 소대소득은 예. 분모고 네. 분자는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 그렇죠. 부분을 예.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분자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DTI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지출해야 될 비용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당신이 소득이 얼마 안 많으면 네, 받지 대출을 말아라. 갚을 수 있는 돈도 네. 얼마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의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 DTI인 건데 네. 신 DTI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갖다 기준을 좀 더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돈을 못 빌려주게끔 이렇게 막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네.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게 DSR 얘기인데 DSR. 네. 요것도 이제 책 내용에 언급되어 있고요. DSR은 이제 조금 더 높이 네. 기타 부채까지도 예. 옛날에는 신 DTI는 이자만 따졌거든요. 네, 분자를. 네. 그러면 DTI 비율이 좀 적게 되는데 네. 이 DSR은 그 신용대출 예를 받았다. 네.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다. 네. 그 마이너스 통장도 그 한도가 쓰든 안 쓰든 그 부분의 원리금까지 다 분자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더 강화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분자가 높아지면 아까같이 저기 그 DTI 비율이 낮아지는데 사실은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신 DTI 비율은 40%지만 DSR 비율은 한 100% 정도 이상 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크게 강화는 됐지만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교차로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든가 제가 예전에 언론에서 어디 보도 자료 나왔던 거 보면 자동차 뭐 할부금 이런 것도 넣는다 안 넣는다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대출 받은 거 아니라 어쨌거나 네가 매달 고정적으로 낼 네. 돈이 얼만큼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다 봐가면서 네. 이제 대출이 나올지 말지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도 쳐고 저렇게도 치고 그렇습니다. LTV로 네. 치고 DTI로 치고 DSR로도 쳐가지고 대출을 아무튼 좀 못하게끔 하려고 한 거긴 한데 실제로 이제 DSR 적용을 해보면 DTI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까지 빡빡하지는 않기도 하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 실무에 보니까 적용하니까. 그 은행에서 이게 따질 때 네, 기타 부채가 없으면 네, 네, 그 DTI도 따지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부채가 있으면 DTI도 따지고 네. DSR도 따져서 네.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만이 대출이 지원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요. 아, 꼼꼼하게 아무튼 네. 차주의 현재 대출 상태, 채무 상태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저렇게 보겠다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작한 것 같네요. 네, 네. 그 다음 부분 이제 신용 등급 얘기. 신용 굉장히 등급 중요한 얘기잖아요. 무서워요. 네. 그래서 보통 자기가 신용 등급이 네. 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내 신용 등급을 많이 조회를 하면 내 신용 상태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신용 등급은 자기 본인이 조회한 것은 전혀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요. 아, 네, 네, 옛날에는 신용 등급 많이 조회하면은 뭐 신용 등급 많이 떨어지다 그랬는데 그것이 2013년 이후에 저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담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보대출 이야기를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다른 저는 거? 신용등급 사실 조금 저도 네. 이 신용등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조회하면 네. 근데 제가 조회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우리가 높아야 아무래도 대출을 좀 좋은 조건으로 예, 금리도 좋아요. 싸거나 예, 예.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신용등급 조회하는 건 괜찮은데 보통 이제 신용등급 조회를 한다는 거는 뭔가 대출 받을 일이 있으니까 조회하는 거고 예.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조회하는 걸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니면 그럼 진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의 신용 등급을 나의 동의를 받아서 조회를 하겠죠. 네, 네. 하게 되면 그럼 그럴 때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동의를 받았잖아요. 내가 동의하는 예. 경우에는 예. 아, 내가 동의했다는 얘기는 네. 내가 조회를 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네. 이것도 제1금융권에서 이렇게 여러 개 해도 네, 네. 이분은 정말 금리 싼 거로 찾는구나. 네, 네. 이렇게 따지지. 아. 신용 등급이 뭐 많이 이렇게 해서 뭐 은행은 거의 금리가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0.1%라도 더 싼 데 찾으려고 네. 자기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 부분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아, 네. 특히 이제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네. 공과금이 연체되거나 그렇죠. 전기요금. 전기요금 예. 이런 거 전혀 뭐 이렇게 신용 등급에 지장을 안 줍니다. 아, 그런 거 연체되는 건 예. 핸드폰 요금 연체. 핸드폰 연체는 안 돼요. 안 돼. 신용 등급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핸드폰 업체도 먹고 네.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고객을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은 자기네도 수입이 영향이 있으니까 사실은 연체가 됐음에도 숨기는 거죠, 사실은. 아, 그 대신 만약에 조세 채권이라든지 네네. 뭐 이렇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안 갚으면 연체의 이력이 남습니다. 세금,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돈은 네. 이제 그게 연체 이력이 남으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화 요금이나 네, 이런 거는 요금이나. 그런 네. 거는 괜찮다. 네. 아, 그런 내용들도 책에 다 있나요?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아, 이 좀 빨리 보면 사서 그러면- 보셔야겠네.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것도 뭐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주의해라 그게 결국은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근데 신용등급 올리는 경우도 한 제 책에는 한 20가지 정도로 팁을 해놨는데 꼼꼼하게. 그 안에 딱 보시면은 뭐 고금리 대출 빨리 갚아라. 뭐 신용 카드 같은 거 쓸 때 현금 서비스 쓰지 말아라.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한 그건 내용이 저도 알 나와 것 있습니다. 같아요. 현금 서비스 안 받는 거는. 근데 고금리 대출, 비싼 금리 대출을 먼저 갚아라. 네.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결정하는구나. 그렇죠. 그게 다 자료가 신용정보원에서 다 따갖고 갖고 와서 있으니까. 다 등급이 다 매겨져요. 지금 저 찔려요. 빨리 갚아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담보대출 이야기로 들어가면 네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디딤돌 대출도 있고 보금자리론 대출도 있고 뭐 은행 자체 상품도 있고 적격 대출도 있네. 그럼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내가 집을 얼마 주고 샀는데 네.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는데 금리가 어디가 싼 것까지 다 보시면은 나오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해놨습니다. 이게 부동산 대출 상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마다 다르고 또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출 상품들도 뭐 어디 돈을 갖고 와서 썼느냐, 뭐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라든가 이렇게 다 다른데 그 상품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소개를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요약표까지 또 만들어놨으니까요. 네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전세 대출도 맞아요. 전세자금 네. 대출이 요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언론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전세 대출도 뭐 고객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저 1.2%부터 시작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근데 되게 그것도 부부가 신혼부부인 경우만 되는데요. 네. 근데 신혼부부가 요거 1.2% 받으면 괜찮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많이는 안 해주지만 네네. 1.2%면 거의 고정금리로 변동금리로 가는데 1.2%면 지금 시중금리만 해도 2.몇 %인데 기준금리보다 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나라에서 이제 애도 안 낳고 네.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지금 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빨리 뭐 결혼식도 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은행 자체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상품은 좀 금리가 좀 비싸요. 금리가 비싸. 한 어느 정도까지 돼요? 네, 그 또 은행 자체 상품이라기보다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네네. 보험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자기의 자금 갖고 이제 보험을 드는 건데 사실은 그 부용도 고객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함해서 금리가 네. 결정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도시보증도 있고 주택금융공사 상품도 있는데 근데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근데 한도도 작아요. 2억 2,200까지가 최고 한도인데 네네. 뭐 그러면서 금리마다 또는 소득마다 전세자금 상품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상품을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네네네. 여기서 뭐 그냥 대충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일종의 채권, 전세 자체가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전세 그 확정일자 받으면 뭐 그 나중에 물건처럼 대접받는다라고 해서 뭐 이제 저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보험이 있어야지 돈을 말 그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험료를 내던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서 어떤 보험을 대신 내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해결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어떤 그런 전세자금 대출들은 금리는 좀 저렴한 대신에 그런 보험료 부분에서 세이브 되는 게 있으니 금리는 저렴한 대신에 한도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좀 저소득층, 전세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들의 전세를 얻을 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 같고 고액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에 있는 대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대신 그게 보험료가 대출 이자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다. 뭐 그 정도.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제 뭐 최대 뭐 은행권에서는 5억까지 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뭐 10억 뭐 이렇게 해주지 않고 네네. 뭐 지방은행에서 일부가 좀 이렇게 뭐 7억, 8억, 10억도 해주는데 그럼 어떤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네. 전세 대출은 무조건 은행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엔 또 어떤 얘기 책에 담아 그리고 주실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저 Q&A로 네. 별도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외국인 같은 경우 네.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아, 네. 아니면 뭐 확정 일자를 효과가 어떻든지 네. 뭐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객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별도의 난을 두어서 Q&A로 좀 만들어 놨고요. 부동산 대출에 관한 네. 그냥 짤막짤막한 지식들, 정보들 이런 내용들도 좀 그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으신 거네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로는 단독주택은 안 되거든요. 서울보증은 네. 네. 근데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구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드에서 하시면서 문제가 생겼던 사례들 이런 거 기준으로 그거 많이 해서 담았습니다. 예, 다 제가 담으신 것 같네요. 예. 하나도 안 빼놓고 담았습니다.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한도만이 나는 대출 같은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제일 절실하죠. 그렇죠. 사실 그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도가 문제예요. 예, 저기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은 금매 나온 곳들 네. 그 금리 상관없어요. 일단은 딱 저 대출 많이 받아서 네. 몇 개월만 이렇게 하면 뭐 단기 차익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사실 나라에서 대출 규제 해가지고 대출 받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유용한 몇 가지 팁들. 네. 네. 그거는 저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또 진행하는 거로 오늘 하겠습니다. 좀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면 그 네. 팁들 몇 가지 네, 알려주신다고 중간에 끄지 하니까. 말고 들으세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으셨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책에 담으신 내용들을 조금 들으면서 제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사실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몇 가지 팁 중에 하나, 고금리 대출을 빨리 갚아라. 높은 이자로 내는 제가 사실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저축은행에서 그러니까 예. 저축은행이 아니죠. 정확하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일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빨리 없애야지 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구나. 그걸 이제 알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그거고 사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대출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능하면 좀 이자가 기왕 대출을 받을 거면 조금 낮은 이자를 내면서 보통 그래서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보면 대출 금리 요새 얼마나 하나요? 어디 싼 금리 있을까? 이런 식으로 누구 어디서 받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좀 싼 대출 이자 상품을 찾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네.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네네. 어차피 뭐 책 선전하러 온 건 아니고 정말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만든 책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이런 책을 어떤 분들이 뭐 사보셔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렇게 하셔도 넘어가겠습니다. 되죠? 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싶으신 분들 네. 여기에 한 8가지의 팁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한도를 관련된. 늘리고 싶은 네. 8가지 방법. 그리고 금리싼 대출 조금 이따 설명할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 중개업자를 하시면은 네. 대출 모르고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대출을 지금- 잘 알아야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문가가 되려면 사실은 고객이 왔는데 뭐 대출 상담사한테 은행 왔는지 은행에 알아보세요. 이런 건 신뢰감이 안 주잖아요. 중개사님은. 네. 사실 그걸 알면서 어떤 걸 넣을 수 있냐면 하나의 사례를 들으면 네. LTV가 지금 기본적으로 투기 지역이 40%잖아요. 네. 그러면 30%인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주택자. 다주택자잖아요. 예, 집 다주택자. 그러니까 하나 더 살 때 대출 받으면 30%밖에 안 그렇잖아요. 나와요. 예. 그러면 다른 데 집이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 얻는 거죠. 내 아빠가 집이 하나 어디에 또 있어요. 네. 아니면 아들이 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언제 팔 때 네. 뭐 그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DTI 아까 조금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그러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시는데 소득이 지금 어떤 거냐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놀고 있는 백수인 경우는 의료보험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떤 모기업의 뭐 사장님이라든지 어떤 회사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대출의 상식을 모른다면 손님이 오시면 직업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집이 몇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 신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자연스럽게
대출 공부를 아시는 분은 이 대출을 안내해 주시면서 그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예. 그냥 모르는 부동산이면 대출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도 모르고 어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도 아무런 어떤 자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중개업자분들은 네. 이게 그러니까 대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집은 더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그렇죠. 혹시 뭐 어떤 일 하세요? 네. 좀 연봉이 대략 얼마 그런 게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시면 대출은 그럼 대략 한 몇십 %까지 나올 것 같네요. 얼마까지 나올 것 같네요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되게 고급 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제대로 설명 못 해주면 네. 박살 나잖아. 대출 안내 잘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좀 미루는 게 아닐까. 직접 은행에 알아보세요. 근데 아무튼 뭐 요 그런 내용들도 네. 예, 포함돼 그리고 사실 예. 그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저도 집을 하나 이렇게 임차를 네. 내려고 한 20군데 그 저걸 냈어요, 제가. 네. 이거. 부동산 다니면서 이거 세 좀 빼주세요. 예. 20군데에다. 근데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단위로 내가 못 빼주면 사장님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뭐 수요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월세 뭐 나와봤자 부동산 수수료 몇 프로냐, 예? 무관심을 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집을 임차를 한다는 얘기는 집주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집주인이면 언젠가는 집을 팔 거고 또 세를 낼 거고 큰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월세 중개 수수료가 얼마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내가 귀찮게 발품 팔면서 뭐 집 보여주고 이러기 싫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4월 이후로는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약간 많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분들도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원래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있어요. 예. 20군데 내놓지 않으시고 예.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시면 얼마 단위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됩니다, 뭐 안 됩니다를 통보 받으실 수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시면 그 부동산 한 군데에만 전속으로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임대를 의뢰하겠다. 한 달 동안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일주일 단위로 뭐 나한테 계약이 됐는지 안 되는지 알려달라. 뭐 이런 전속 중개계약서에 그걸 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관행적으로 안 하죠. 왜냐하면 또 전속 중개 계약을 하시는 그 임대인들도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중개 업소도 딱 내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남들이 모두가 공유하는 20개의 부동산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나갔으면 나가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아무튼 괜히 지금 대출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예. 갔는데 네. 어떤 분도 대출 브리핑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좀 네. 체결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다음에 요즘부터 블로그 또 요새 유행이잖아요. 블로그 많이 네, 하죠. 그래서 파워 블로그 되고 싶은 분들 많고. 네. 근데 사실 책 같은 거 뭐 보통 자기 있는 지식 갖고 블로그 못 만들잖아요. 이 책을 또 활용하셔가지고 네. 파워 블로그 만드시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뭐 복제해서 사용하셔도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네. 자기가 공부한 지식이니까 이 그렇죠. 책에서 나온 지식이니까 대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갖다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블로그 정보를. 근데 집에 사야 베끼겠죠? 큰일 나는데 이거 그 다른 블로그에 있는 거 자료 있는 거 보고서 계속 옮기기만 하면 어떡해요? 자, 우리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대출 한도, 아니, 대출 한도를 일단 늘리는 팁. 예,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오고, 네. 또 금리도 싼 대출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 기다리고 계신 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5위 들고 63 빌딩을 가자. 5위를 들고 예. 뭔 소린가요? 웬 시츄에이션이냐? 5위를 들고 그리고- 63빌. 이거 너무 올드한데. 이게 보면은 네. 이 대출의 종류가 참 많다 그랬잖아요. 네.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디딤돌 대출. 네,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은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뭔가 그것이 뒤져서 가는 주택 거네. 금융이 네. 아니 주택 가격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KB시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KB시세가 5억 이하. 네. 근데 이 사람이 대출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2억까지밖에 안 돼요. 디딤돌 대출로는. 예. 네. 그러면 그게 5위입니다. 5위 들고. 5억 디딤돌 대출은
5억까지밖에 매매가 5억까지 감정가 5억밖에 안 되지만 네. 대출 가능한 건 2억까지 한 5, 4, 20%네. 네. 5이 들고. 네. 예. 5위 들고 63 빌딩 놀러 가자는 얘기는 네. 주택 감정 가격이 6억인데 감정가가 6억. 예. 대출 가능 금액이 3억이에요. 3억 50%네요. 네. 63 빌딩. 아니, 예. 아니 50%는 아니죠. 6, 5, 30. 그렇죠. 50%. 예, 50%. 예. 거기까지 3억까지 빼기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어떤 A란 손님이 네. 신혼부부가 이제 응암동에 이제 59평방미터짜리를 예. 그 아파트를 구입하러 오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5억짜리 집을 구입하는데 대출이 3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5이 들면 디딤돌은 2억밖에 안 되네.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 3억이 필요해요. 1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1억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딤돌 대출은 못 받는 거고 다른 대출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거래하는 이제 만약에 내가 있는데 거래하는 상담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지식이 좀 짧으니까 공부하신 분은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답을 내주시는데 네. 잘 모르니까 이분이 5억인데 뭐 3억 대출 받는데 그러면 상담사가 3억짜리 대출 그 보금자리로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네네. 근데 지금 고객은 굉장히 영리해요. 네. 그리고 다 대출 그냥 알아보고 와요. 네. 혹시 디딤돌 대출이 2억인데 참 아깝잖아요. 참고로 디딤돌 대출은 30년짜리 고정금리가 2.75%예요. 디딤돌 대출은. 예. 근데 요새 보통 시중금리 3% 다 넘잖아요. 넘잖아요. 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가 지금 30년짜리가 3.55%예요. 3.5. 그럼 그러면 0.8 0.78 차이 네. 나네요. 1억 때문에. 오.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가 나오는 게 1억 때문에 한 0.78% 한 달에 이자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인데? 많이 차이 나죠. 1억에 대해서 한 20만 원? 그 정도 차이 나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네. 은행에 한번 가셨어요. 네. 가시니까 63 빌딩이니까 보금자리론을 권유를 받아요. 보금자리로는 매매가 6억 네. 이하에 네. 최대 3억. 3억까지 이분이 이제 대출을. 3억을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근데 왜냐면 이 방법이 5위와 63 빌딩을 결합하라는 게 정답인데요. 네. 2억은 네. 디딤돌 대출을 받고 네. 1억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거예요. 2억까지는 디딤돌 대출이 이거 2억은 디딤돌 대출로 해 주시고요. 2.75%로 받고 예. 근데 1억은 3.55%로 해 가지고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네. 근저당은 어떻게 잡혀요? 같이 잡히는데 똑같이 동시에 잡히고. 동시에 같은 날 하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은행원은 네. 두 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도 두 번 자서를 해야 되지만 서류가 각각 대출 종류가 틀리니까. 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63 빌딩을 권유를 할 거고 네. 상담사 입장에서도 63 빌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영리한 사분들은 이 내용을 알았다면 5억 아까 얘기한 신혼부부가 지금 5억짜리 KBC에 사는데 3억을 대출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2억은 디딤돌 대출로 받고 같은 날 네. 1억은 보금자리로 받으면 이분은 금리 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그 0.2% 정도의 그 금리 차이면 네. 얼마 정도가 나오는가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1억당 0.2%를 전략할 경우에 30년 동안 600만 원의 이익을 받아요. 600만 원. 예, 근데 막 5억 대출 받은 사람인 경우는 30년 동안 3천만 원. 30만 원. 그건 이분은 지금 0.2%지만 이분도 30년짜리 대출이잖아요. 근데 아까 0.7% 정도 차이 났잖아요. 8%. 그러면 그렇죠. 653 63 3배 한 2천만 원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마다 부동산 중개업자 공부한 분이 이거 나눠서 같이 받으시면 된다는 팁을 드렸다면 네. 그 고객은 감명과 감동을 받겠죠. 근데 사실 중개업자분이 아니더라도 네. 사실 지금 이 대출은 5억에 3억 대출 받아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음.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집을 구입하시거나 하게 되는 무주택자 분들이시거나 할 텐데 사실 무주택자 분들은 대출 경험이 없죠. 왜냐하면 집을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 사실 대출을 어떻게 받은지도 집 사는 것도 서툴고 대출 받는 것도 서툴고 겁나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거 보금자리론
금리 3.55짜리 이거 받으세요 하면 그냥 아마도 잘 모르니까 그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나눠서 디딤돌로 일부 받고 나머지는 보금자리로 부족한 부분만 보금자리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예, 박수죠. 진짜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 한도 많고 금리산 대출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제일 금융권에서는 제일 싸고 현재는 그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이 가장 금융권에서 좋은 대출이다. 네. 대신 제한은 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 자체 상품을 이용하든지 네. 아니면 적격 대출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금리보다는 좀 많고요. 현재 그 변동금리로도 보통 3.4% 정도 나가고 있어요. 네. 자체 금리가. 근데 아까 얘기하는 뭐 2.75 고정금리 이 정도면 사실은 이거를 받으면 좋은데 이제 더 많은 변동금리. 대출, 네. 변동금리로 나간다. 이 사실 저야 잘 알지만 많이 대출을 쓰고 있으니까 변동금리, 고정금리 설명 좀 해주세요. 기왕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럴까요? 네. 이제 변동금리라면 보통 코픽스 금리를 변동금리로 많이 하는데요. 네. 6개월 변동금리가 있고 3개월 변동인데 보통 은행에서는 6개월 변동금리를 많이 이용을 해요. 6개월마다 이자가 변동한다는 뜻이겠네요. 변동.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 6개월, 12개월마다 이자가 변동.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안 바뀌는데 6개월이 지나면 변동한다. 네. 그래서 변동금리.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국내 금리도 올라갈 때 네. 변동금리를 택하신 분들은 일단은 고정금리보다 싸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볼 때는 6개월마다 바뀌면 언젠가는 고정금리보다 더 높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그 금리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자기가 단기간에 쓸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30년 동안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 가는 게 현재는 맞고 만약에 팁을 드린다면 3년 후에 또 예전같이 경기가 변동이 돼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3년간만 일단 고정금리로? 쓰시다가 예. 금리 내려가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3년 이후에. 예, 넘어가면. 네.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 설명도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고객님이 은행에 가서 이제 설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과거에는 고객이 냈는데 하도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왜 대출해 주는 쪽에서 내줘야지 내가 대출 받는 사람이 내냐 이래서 이제 한번 토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은행이 대신 내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 또 부담이 가고 향후에 이 사람이 또 그렇게 했는데 한 2개월, 3개월마다 갚아버리면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내고 갚아버리면 자기는 장사가 헛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페널티 성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3에서 1.4% 정도 나가고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한 0.7에서 0.8% 정도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로 되어 있죠. 네.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게 은행마다도 다르고 상품마다도 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도상환 설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제 근저당권 설정해서 등기소 가서 설정하는데 나라에 내는 인지도 붙여야 되고 비용이 들고 이제 법무사 비용도 줘야 되고 이렇게 눌러 앉게 되는데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금방 대출을 갚아버리면 은행은 사실 오랜 동안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할 목적이었는데 그게 대출이 금방 상환이 돼버리면 비용만 나가고 이자는 얼마 받은 게 없어 손해가 발생하니까 너 정한 금액 최소한 3년 정도를 대출을 쓰면 우리가 그 들어갔던 비용도 빼고 이자에 대한 수익도 내서 괜찮은데 그래서 3년을 정한 거고 또 예전에는 1년 이내에는 1년만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거의 3년인가 봐요? 네, 3년이 기본이고요. 요새는 이제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2억을 대출 받았다. 네. 3년이 아까 중도상환 안 하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1년 단위로 네. 10% 어떤 은행은 20%. 20%. 예를 들면 2억에 대해서 10%면 2천만 원을 당신이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안 받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것도 있다. 그런 상품을 또 찾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기 비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선택을 할 때 내가 사실 싼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 저는 기간. 1년에 저축을 몇 천만 원 정도 할 수 있으니 예. 내가 1억 대출 받아서 내가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상환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돼요. 그럼 예. 저는 이 돈을 매년 갚고 싶은데 중도 상환 수수료를 4% 4% 예. 2천만 원이면 그것만 하더라도 뭐 몇십만 원 네.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면서 상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은행 상품 중에서 뭐 일정 퍼센트 매년 일정 퍼센트까지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들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근데 아까 사실 이제 얘기가 잠깐 샜는데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 상품들이 그래서 그때는 금리를 내가 높게 쓰고 있다라고 또는 하면 상환을 해버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다시 대출을 받아라. 뭐 맞습니다. 이런 그 말씀하시려고 네, 했던 거죠? 네. 네. 저보다 더 전달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방송을 좀 했잖아요. 저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아까 마침 팁을 드렸고 그다음에 싼 대출 한번 또 전세자금 대출 한번 넘어갈까요?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예. 싼 거 있는 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 네. 뭐 아마 금융권에서도 좀 잘 권하지 않는 상품인데 그 부부 합산 네. 연소득 한 6천만 원 이하인 이제 세대주로서 네.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그 신혼부부인 경우에 이 수도권이라는 얘기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거든요. 서울, 연기, 인천. 예, 거기에 3억 이하의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전용 면적 이제 85평방미터, 지금 뭐 25.7평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 부분인 사람 경우에는 최저 연 1.2%까지 대출이 됩니다.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이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1.2%의 그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네.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아까 같이 캡이 뭐 부부합산에서 뭐 6천만 원이 넘어도 9천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받을 수는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비싼 이자 내고 쓰고 예. 진짜 말 그대로 사회 안전망 배려 차원에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런 금리 싼 대출이 이제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 이게 버팀목 대출이 있어요. 버팀목 대출. 네, 그것도 전세자금 대출 중에 가장 저렴한 대출이니까 그 부분도 자세하게 언급돼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버팀목 대출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버팀목 대출은 지금 신혼부부인 경우하고 네. 아닌 경우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버팀목 대출은 그 수도권 아까 3억, 2억은 똑같아요. 네. 근데 대출 한도가 이제 임차 보증금은 70%에서 수도권은 1.2억 원. 네. 그다음에 다자녀 신혼인 경우는 1.4억 원까지 되는데 아까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1.7억 원으로 더 향상됐고 이게 전세 금액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은 예. 그 아까 수도권이 내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예. 그리고 대출 최고 한도는 1.2억 원. 1억 40% 정도 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요즘 서울의 전세가 3억 이하는 거의 없지 않나요? 사실 아파트로 따지면 그런데요. 네.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그런 연립주택 같은 쪽으로 가면 많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제한적이죠. 아파트도.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굉장히 금리가 싼 대신에 네. 또한 이제 한도가 좀 적고 수요자가 좀 적다 보니까 네. 하여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팁이 임차 보증금이 3억 이하고 뭐 1억 2천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대출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 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고 네. 신혼부부 또는 네. 소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6천만 원 이내라고 하면 무주택인 경우에는 네.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알아봐야 된다. 버팀목 대출. 네. 네. 나머지 부분은 뭐
나중에 뭐 서울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시간상 관계상 뭐 진행하기엔 좀 차서 무리가 되고요. 대략 이런 게 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얘기가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상품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렇게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아까 쌍금리도 궁금했지만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제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네. 딱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금융 쪼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이 있었어요. 과거에. 예. 과거에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있고 나서 그 당시에 부동산에 은행들이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은행이 어디냐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에 대출 상담사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농협, 단위농협 예, 분들이 대출 상담사 분들이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단위농협은 우리는 1금융권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 한도나 이런 게 지금 이런 금액 우리가 훨씬 금리는 조금 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훨씬 더 뽑아드려요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강북 쪽이 재개발이 아주 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는데 대출은 쪼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LTV를 더 많이 뽑아낼 것이냐, 같은 빌라를 사면서 같은 다통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더 많이 낼 것이냐,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 고민이었는데 이 농협에서 우리가 그걸 풀어줄게요. 이것도 안 되면 저축은행들이 막 당시에 저축은행들이 막 영업들을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저축은행 가면 금리가 뭐 12% 이렇게 되지만 한도 엄청 뽑아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영업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 돈줄을 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을까? 한도를 더 빌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필요성을 가지고 대출 이자는 내가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한도를 좀 더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당시에도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실 저 은행에 새로 뭐 신규 대출을 받거나 한 일이 저도 없어서 안 알아보고 있지만 오늘 또 이제 모셨으니까 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말 그대로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 활용해서 대출을 더 뽑을 수 있나도 궁금하고 한번 좀 알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 대충 그 금리에 대한 얘기는 벗어나고 네.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신 분들 네. 더 많이 할 수 있는 대출을 대출 규제의 범위 내에서 뭐 상식적으로 이런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쫑굿. 그 MI 대출이라고 있어요. 모기지 인슈런스라고 해서 그 지금 현재 LTV가 우리 자꾸 뭐 투기적만 얘기하는데 비교가 어차피 투기적이니까 LTV가 기본이 40%예요. 네. 40%인데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투기 지역에서는 이 대출 MI 대출은 활용할 수 없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런 분에 대한 분만 요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네. 투기 지역이 있고 네.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투기 지역은 지금 서울의 11개구가 투기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노원, 강서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강서 있습니다. 강서? 뭐 아무튼 등등해서 영등포, 네. 여의도가 있으니까 영등포, 양천까지겠네요. 예. 자료 대충 집값이 비쌀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근데 이제 빠져 있는 데가 사실 동작이 빠졌거든요. 동작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 11개 구는 투기 과열 지구이면서 투기 지역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3개가 다 규제가 있는 지역이고 서울 25개 구 중에서 그 11개를 뺀 나머지 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 그러니까 투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맞는데 투기 지역은 아닌 구들은 MI 대출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있다. 그것도 아파트만. 네. 야, 투기 지역에서는 못 쓰고 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쓸 수 있다. 근데 아파트만. 네. 그게 MI 대출. 네. 대체 이 대출은 뭔가요? 근데 이거는 대출 한도가 아까 뭐
다른 것보다는 좀 높아요. 40%가 아니라 6억까지 됩니다. 6억까지 최대 가능하고 6억까지 최대 가능하고. 6억까지 가능하고 LTV 한도도 최대 80%인데 예. 아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해 지역도 기본이 40%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60%인데 조정 지역으로 가면 보통 60% 되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 20% 더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80까지 되는 거. 80까지. 최대 80.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플러스 20% 네. 정도가 되는 게 MI 대출인 거네요. 네, 정확하게 근데 말씀하셨어요. MI니까 이게 모기지 인슈어런스니까 말 그대로 모기지에 대한 보험을 인슈어런스 20% 차이만큼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아까 보증보험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서울보증보험에서 20%만큼은 예.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해주세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이 상품은 은행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정부의 정책에 역행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치 보이니까. 네, 그게 안 하고 있고 예. 비슷한 이제 단위농협이나 뭐 이런 제2금융권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단위농협 같은 경우도 금리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하는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을 찾으면 네. 아마 이런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억까지. 네, 아, 그러면 그냥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투기 과열 지구인데 대출을 써야겠는데 6억까지 최대한 쓸 수 있고 취급하는 은행은 1금융권 은행은 잘 취급을 안 하지만 이런 말씀하신 단위 농협이랑 이런 쪽 MI 대출 취급하는 데가 있는지 찾아서 이거 되나요? 네, 얼마까지? 새마을금고도 하고 있고 뭐, 예. 뭐 보통 제2금융권 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같은 데는 좀 금리가 비싸가지고 거기는 너무 비싸고. 하지 말고 예. 축협이나 신협이나 뭐 이런 새마을금고 단위농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처럼 약간 조금 이자를 더 금융비용 부담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네. 약간 돌파구는 있는 거네요. 자, 이건- MI 대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건 뭐 더 대출 조건을 얘기하면 뭐 무주택자이거나 네. 또는 1가구 1주택자는 돼요. 1주택까지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더 살 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네. 2주택을 살려고 하면서 MI 대출을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대신 이제 증빙소득만 인정되는데 증빙소득하고 이렇게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잠깐 언급을 하면 내가 돈을 번다는 거를 증빙할 수 있으면 증빙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내가 실업자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인정소득이라고 해서 인정하겠다. 증빙소득만큼 거기서 인정해주겠다 인정소득인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든지 의료보험을 납부한 것이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 소득으로. 네. 그런 소득이 있는데 여기는 증빙소득. 실질적으로 근로자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도 좋고 어떤 자기를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소득이 거고요. 없으면 못 쓰. 근데 어차피 여기는 DTI 안 보나요? MI 대출. 봅니다. 그럼 DTI 보면 어차피 어차피 그게 그러니까 증빙소득이든 예. 인정소득이든 이걸로 DTI 또 맞아야지 또 따지니까. 나는 예. 그거 가야 되니까 예. 뭐 MI 대출이라고 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LTV를 조금 더 늘려주는 거지 DTI에 대한 소득 증빙은 돼야지 대출이 맞습니다. 가능하다. 예. 빡빡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파트도 만약에 투기지역 아파트만 된다 그랬잖아요. 예, 투기지역 가야지고. 아파트. 근데 예. 이제 120평방미터면 40평대. 예. 그거 이하에 돼. 이게 전용인가요? 예, 전용. 전용이면 50평대죠. 50평대. 125면. 예. 그거 넘어가는 거는 또 투기 가해적 아파트라도 안 돼요. 예, 작은 아파트. 근데 요새 뭐 그렇게 큰 평수 그 정도 집 사실 분들이면 대출 그렇게 많이 안 쓰시겠죠. 뭐. 이제 요건 예. 또 이제 전월세를 주면 안 되고요. 네. 자기가 본인이 입주를 해야. 자가 소유해서 예. 입주하는 예.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페널티는 있네요. 그런 조건을 다 갖춰서 가야겠네요. MI 하시면 대출은. 요 MI 대출을 활용한 또 하나의 또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 뉴스 읽고 왔는데요. 네. 1월 달에 9,100명, 2월 달에 1월 달에 9,300, 2월 달에 9,100명 임대 사업자가 그만큼 늘었대요. 3월 달에 몇 명 했는지 아세요? 주택 임대 잘 사업자. 모르겠는데 35,000명. 그렇게 많이 예. 했습니까? 근데 작년 3월 달에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4,300명? 작년 3월에 임대사업자 신청한 수의 8배가 신청을 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했죠. 근데 아마 4월부터는 줄어들 것 같아요. 이 혜택 보려고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제 글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주택을 세놓는 조건, 네, 임대하는 그렇죠. 조건으로 예. 대출을 주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본인이 사면 임대가 아니죠. 임대가 아니잖아요. 자가 사용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많은 LTV 한도를 적용한다면 안 되죠. 투기가 더 많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보통 투기 지역은 40%를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은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네. 거기서 이제 방 하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공제. 방공제 최우선 면적은 빼면 그래도 굉장히 큰 자기가 20몇 프로만 있으면 그 아파트 하나 더 살 수가 있는데 조건은 임대를 놔야 된다. 그래도 이거는 좀 네. 특혜 같은데. 하여튼 이 시장에서는 네. 뭐 특혜건 아니건 간에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단점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왜 그를 특혜를 주면서까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유는 우리 뭐 나중에 임대하면은 표준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계약서에 뜨면 딱 나라에서 정하는 한도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하잖아요. 임대료를 못 올리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볼 때는 다주택자들한테 그래 살려면 사고 그 대신 대출 많이 받아 살려면 사지만 너희들은 못 올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그 전세금이라든지 월세 부분이 평준화되거나 아니면 많이 못 올리잖아요. 올리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그래서 지금 이걸 건드릴까 말까. 네. 그래서 RTI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대사업자도 당신 막 사는 게 아니라 네. 임대 소득에 대해서 네. 다 있는 사람만 예. 그거 뭐 100%인가 뭐 그 RTI 비율이 있는데 자 일단은 LTV는 80%까지 열어주는데 네. 아까 우리가 그냥 자가 사용이든 뭐든 이런 대출 묶을 때 LTV, DTI, 신DTI, 예. DSR로 교차해서 이렇게 보듯이 예.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LTV는 80까지 열어두지만 RTI 같은 걸로 해서 교차해서 맞기 때문에 실제 대출은 80%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막 네. 한 75%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예, 지금 은행 같은 데서는 요거 RTI를 정확히 따지고 있어요. RTI를 네, 정확하게. RTI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분자가 연간 임대 소득이에요. 연간 임대소득. 예. 기존에 뭐 세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 본건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임대가 안 나가도 이 대출은 돼요. 네, 6개월 이내에 임대가 나가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요 시세를 대충 체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간주를 해줘요. 네, 간주를 그리고 해주고. 분모는 해당 임대차 대출에 연간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자 비용에다가 기존에 뭐 대출을 받았던 것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합한 거를 분모로 봐요. 예, 이제까지 당신이 이 임대 사업자를 내서 임대료 받고 있는 것에 임대료가 아니죠. 이자 내고 있는 가격의 합 네. 그리고 임대료의 합 이걸 비율을 본다는 그거를 말씀이시죠. 해서 예. 주택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1.25배를 보아요. 1.25배. 그러면 월세가 1.25배 더 많으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은 요거를 못 받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도 이렇게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제1금융권은 실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제2금융권은 6개월 후에 시행을 하고 궤도기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이제 막 도입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아까 얘기하는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단위농업 이런 축협 이런 같은 데는 지금 약간은 RTI 적용을 좀 배제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금융권은 RTI를 빡세게 안 하고 네. 슬렁슬렁하면서 해주고 있고 이제 1금융권들은 지금 적용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RTI가 이게 참 무서운 게 보니까 월세가 빠지면 지금 시세 봐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월세 막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대출 상환해야 되고 그런 압박도 생기고 뭐 그런 이슈도 근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압박이 있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자기도 은행은 또 부실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무섭죠. 그렇다고 뭐 당신 빠졌으니까 당장 갚으라 그러는데 갚을 능력 안 된 사람한테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통 어떤 때 따지냐면 만기 돌아올 때, 만기할 때. 예, 만기할 때 딱 보면 당신이 위험하니까 만기 연장할 때 일부 상환하라고 일부 하죠. 상환하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하지 중간에 뭐 밥 먹고 뭐 이 사람 RTV에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5월달에 만기되는 대출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네. 근데 자, 이 RTI 아무튼 이 임대사업자 대출은 그렇게 LTV가 열려 있지만 RTI 규제가 가고 한다라고 했는데 DTI는 아니라 RTI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요거는 어디 지금 아까 지금 MI 대출은 투기 과열지구 아파트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RTI LTV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은 무조건 임대를 놔야 되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 지역 제한 혹시 이런 거 있나요? 투기 지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얘는? 투기 지역을 좀 몸살이는 금융기관이 많은데요. 네. 뭐 못 받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못 네. 받지는 않는데 막상 가서 하려고 붙어서 하면 얘기해 이제 보면 저희는 좀 일단은 꺼려져서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나 그렇죠. 보죠. 아마 네. 정부의 눈치도 보고 그런 괜히 거지. 했다가 기준 자체는 뭐 투기적에 있는 아파트라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네. 실질적으로 투기적 아파트 해주는 데가 많아요. 해주긴 예, 해준다.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지점장님들은 이거 남들이 안 되는 거 자기가 해요. 오케이. 그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요거는 딱 답이 그거네요. 투기 지역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내면서 장기 보유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 은행들의 문을 두들겨 보면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제 그러면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 최근에는 이거를 많이 받으시는 분을 알아봤는데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임대사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에서 내가 들어가 살 일이 없으니까 미리 선투자한다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지만 소장님은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예, 저는 안 써요. 그렇습니까? 저는 안 써요. 예. 근데 요즘 최근에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 예. 좀 잘하시는 분들은 예. 요걸 활용해서 네, 많이 하시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갭 투자가 가능해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3억짜리 재건축 그 뭐 빌라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럼 2억 한 80%면 2억 4천인데 뭐 좀 덜 나온다 그러면 2억 2천 받고 자기 돈 8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는 그래도 거네요. 또 2억 2천에 대해서 이자를 내봤자 뭐 한 50만 원 또 나갈래나요? 이거는 때 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이 좋은 점이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 나가요. 딱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근데 예. 이거 그러면 초기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은 임대 기간이 길어도 되니까 돼요. 근데 초기 단계라고 하는 거는 뭐 약간 좀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실까봐 뭐 이제 구역 지정 단계, 이제 조합 설립 8년 단계 이러면 2주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뭐 6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간다고 생각하고 가면 이 8년 임대를 이제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임대 기간이 공사하는 기간은 임대 기간으로 한정이 안 되거든요. 네, 2주를 개시하면 그럼 공사 기간이 최소 3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2주 하는데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4년 플러스 알파가 2주하고 공사하는데 들어가요. 내가 6년 임대 놓고 4년 공사하는 기간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입주하거나 다시 임대를 놔야 되거든요. 2년 더 놔야지 8년 채우잖아요. 실제로 이게 8년 임대가 아니라 12년, 13년 임대가 돼요. 그럼 굉장히 장기 투자거든요. 12년 전에 뭐 하셨어요? 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대출을 끌어내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막상 투자를 해보시면 이게 임대 사업자를 내면 혜택들이 많잖아요.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보유세 부분에서 혜택을 보지만 중간에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까지 세제 혜택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 과태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을 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로 가고 좀 사업이 길게 그리고 또 이런 규제 자체가 또 나중에 몇 년 지나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나중에는 풀릴 수도 있다. 앞으로 8년, 10년 뒤에는 당연히 경기가 좀 하강하고 그런 마음으로 베팅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써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기간 얼마 이내에 팔아야 되거나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 또는 자가 사용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가 사용을 하는 것도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기회가 하나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저기 소장님이 더 저보다 전문가시지만 이제 저는 이제 대출 쪽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어떻게 자기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사실 1가구 1주택자들도 자기가 전세 살면서 예. 요거를 이제 갭 투자로 가는데 아까 좀 얘기한 것 같이
이자만 낼 수 있는 장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월세가 나오면 그걸 충당하고도 이제 점점 뭐 어떤 관리 처분가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시세 차익 때문에 보통 많이 권유를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십몇 년 걸리면 굉장히 장기적이잖아요. 길게 보고 가야 근데 돼요.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분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네. 아까 제 3년을 뒀어요. 네. 근데 공사 기간이 딱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공사 딱 마치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면 폐업이죠. 그걸 폐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 폐업하면은 뭐 옛날에 물어놓은 거 다 물어내고 혜택 받은 거. 근데 과태료 1,000만 원 또 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유권에서 받은 걸 보면은 네.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는 네. 과태료는 안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법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세법은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 민간주택 임대에 관한 네. 특례법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은 내가 자가 사용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마 아닐 거예요. 자가 사용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얘기가 됐던 게 종합부동산세 혜택 받은 게 이게 법률마다 달라가지고 종부세 혜택 받았던 걸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그거는 내가 재개발로 인해서 하기 싫어서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멸실이 되니까 사업을 더 이상 그렇죠. 잊지 못한다라는 예.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어서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시점에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분 혹시 뭐 다른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그 한번 좀 관심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또 그분들이 이거 받을 때 항상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지식이 그쪽 그렇죠. 부분에 이게 좀 전혀 짧다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도 분야니까. 틀리고. 예, 예. 그럼 또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면 또 자기는 세무 전문이기 때문에 뭐 그 이 얘기만 부분은 또 해주시고 예, 그렇죠. 저도 저기 뭐 구청 같은데 물어보면 이게 그게 좀 정부에서도 세법과 그 구청하고 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다 부분들이 네. 자기 분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좀 그런 없는 게 좀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임대사업자 대출 어느 정도 요 정도면 정리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에는 또 어떤 한도 많이 나오는 대출 그다음에 이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경매. 네, 네. 경매 관심 많잖아요. 네. 근데 경매는 지금 LTV 규제와 똑같이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LTV, DTI, DSR 규정을 다 따라요. 네. 근데 이것도 사업자로 나가면 법인? 네. 아, 그 개인 아니 사업자니까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예, 경매 받는 사람이 네. 사업자로 사업자가 되면 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같이 네. 법사가의 70%에서 이제 소유보증금 빼거나 또 낙찰가의 80% 중에서 조세채권 뺀 것 중에 작은 금액을 저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도가 80%까지 최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낙찰가의 80%의 조세채권만 없다면 그러면 이것도 사업자로서 낼 수 있는 그러면 거죠. 경매를 가면서 저는 사실 이게 경매 시장이 위축될 거냐 안 될 거냐 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경매를 내가 받겠다 또는 그러니까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매매 사업자를 내면 되겠네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고 어떤 사업자를 내도 예, 상관없습니다. 예. 부동산 매매 사업자든 사업자를 통해서 받아서 그렇죠. 매매 사업자를 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항상 저도 이게 저 옛날 10년 전에 매매 사업자를 내서 저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폐업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를 내서 사실 이게 이제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은 이렇게 넓게 받을 수 있지만 매매 사업자 내면 또 양도소득세 중과 소득세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쪽에서는 기회가 열리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소득세에서 다른 중과 부분에서는 또 다시 뭐가 생기고 이런 게 계속 복잡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봐야 되긴 한데 요건 또 몰랐던 거죠. 이 경매해서 경락잔금 대출 받을 때는 매매 사업자를 내면 80%에서 조세채권 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한도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잔금 대출이 참 개인이 받는 거는 지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렵고요. 의미가 없고. 예. 예. 그리고 좀 그다음에 이제 디딤돌 대출하고 보금자리론 또 이 아까 LTV 40% 벗어나 가지고 디딤돌 같은 데도 한 70%인가
70% 정도 되고 70%네. 70%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이제 55에서 70%까지. 아, 이것도 네. 그 대출 한도가 이렇게 높은 대출이에요? 네. 디딤돌. 아, 근데 얘는 가격이 제한이 있잖아요. 디딤돌은 가격, 아까 예. 2억이었고 예. 5억이었고 예. 보금자리론은 63빌딩 예. 3억이었고.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정책 자금 비슷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싸면 예. 70%까지 나오는 거네요. 아.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틀려요. 아, 지역에 따라서. 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최대가 70%니까. 최대가 70%니까.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그거는 구체적으로도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에 따라서 또 조정 지역이냐 투기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50에서 70%가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책 속에 있으니까 네. 그거 일일이 참고하시면 다 되고. 그걸 갖다가 또 정리해서 지금 네. 해도 사실 말로 이 그림을 봐야지 이건 맞습니다. 표를 봐야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잘 못 네. 알아들으니까 네. 그 정도 되는구나. 네, 뭐 찾아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네. 특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면 광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2금융권. 네. 뭐 한도 99%까지 LTV 99%요? 네. 100%를 해줘요? 100% 되죠. 와, 그거 그런 거 광고 못 보셨나요? 저 봤어요. 아니 그게 맞죠? 어떻게 저희 동네에 네. 이제 걸어서 저는 거의 걸어서 다니는데 동네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어요. 트럭. 트럭에다가 이렇게 랩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럭에 대출 상품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놓은 거예요. 이금융권에서. 그래서 저건 뭐냐 그래서 제가 사진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알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정보를 또 어디서 얻었는지 하여튼간에 툭 하면 이게 카톡으로나 이렇게 많이 문자로 많이 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 막상 딱 물어보면요. 이게 일반인들인 99% 이렇게 100% 100% 대출은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이게 가능한 게 있다는 게 대체 이건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네. 이것도 제2금융권의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자 대출. 개인은 무조건 나라가 시키는 LTV 규제 비율을 다 지켜야 돼. 어떤 금융기관이든. 개인은. 네. 근데 사채는 안 그래요. 예전 보면 캐피탈 사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 이제 사채는 그 부분에 벗어나요. LTV 정부의 규제 비율은 벗어나고 모든 전 금융기관은 LTV 규정을 다 준수해야 돼요. 아, 단 빠져나가는 방법이 개인이 아니라 네, 내가 사업자로 가야 되네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아까 단위농협이든지 뭐 이런 데서 한 70% 80% 하는 부분적인 부분이 LTV 한도 내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도 늘리는 게. 또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가능은 해요. 근데 99% 100% 나가는 거는 이제 저축은행 같은데 캐피탈, 무슨 생명보험 이런 데서인데 금리가 무지하게 비싸요. 금리가. 예. 신용등급 좋은 사람이 여기서 받겠습니까? 그렇죠. 대출 이자 많으면 막 말 그대로 진짜 사업상 써야 되는 그때나 그렇죠.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 사업자 뭐 이런 사업자처럼 가가지고 투자하실 분들이나 쓰긴 하겠네요. 근데 이런 거 받으면 신용등급 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궁금하셨죠? 그렇죠. 이거 네. 사실 저는 왜 그러면 제2금융권에 받는 사람이 제1금융권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나한테 화를 낼 거예요. 저기 방송 나와가지고 제2금융권 깎아 먹었다고. 아이 근데 필요한 사람들을 쓰지 그래도. 근데 제가 그 신용등급에 관련되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도 인정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나이스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KCB 뭐 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기도 공개적으로 Q&A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딱 내용이 뭐냐면 이금융권에 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제대로 쓰고 이렇게 잘 갚고 이러면 괜찮은데 거의 확률적으로 그분들은 높은 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연체될 확률이 제1금융권에 쓰는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그 점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1금융권에 쓰면 50점 주면 여기는 30점, 40점 주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결국은 페널티가 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한도를 많이 필요하면 쓰려면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신용등급 깎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조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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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신탁 등기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많잖아요. 원룸
보통 다가구 주택 많잖아요. 대출이 그렇죠. 이게 대출이 방다 크면 빼니까. 세도 안 나가고 네. 또 반대로 그 반공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가구 여러 가구들을 세를 놓으니까 은행에서 다가구 주택은 사실 대출받기가 만만치 않죠. 네. 거의 못 받죠, 사실은.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신탁 등기라고 해가지고 신탁 등기라는 거는 내가 소유권이 난데 나의 소유권은 신탁 회사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내 집인데 왜 신탁 회사에 맡겨?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공제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 500에 30만 원 받는 원룸이 10개다. 그러면 5천만 원만 빼는 거예요. 반공제를 안 하고 이게 반공제가 최우선 면제 금액을 빼야 되니까 이게 금액이 뭐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커지잖아요. 예. 사실 그게 문제인데 그냥 실제 보증금만큼만 네. 빼면 된다라고 해서 신탁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 10개면 서울 같은 경우 3,400이면 3억 4천 아니에요. 예. 3억 4천을 뺄 걸 530만 원 10개면 5천만 원 빼면은 대출 2억 얼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내 집을 왜 신탁 맡기면 맡기느냐 이런 것이 기분 나쁜 사람 안 하고 아이 무슨 얘기냐 그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활용하시면 신탁을 어디다 맡겨요, 근데? 또 신탁회사가 있어요. 약정을 해요. 이거 하는 그리고 임대 놓을 때마다도 계약을 같이 하고 지겹구나. 네, 피곤하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제일 좋은 점은 네. 뭐 가압류, 가등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아.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 거 신탁 회사가 일단 그 수탁 그렇죠. 예, 우리 위탁자가 재개발 되고 건축하시면 수탁자가 예. 다 신탁회사로 넘기잖아요. 재건축은 신탁을 하는데요. 네. 재개발은 신탁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재건축은 신탁 상습이 묶었다가 풀고 하는데 재개발은 네. 예, 달라서 신탁 안 합니다. 그렇구나. 네. 자, 하나 더 마지막이네요. 이건 또 뭘까요? MCI, MCG. MCI, MCG 요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방공제를 하는 거를 예. 서울보증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아까 얘기하는 MI 대출 같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예, 보증을 예. 하면 예. 그럼 방을 안 빼겠다. 안 빼겠다. 그러면 이제 원래 방을 빼야 되는데 예, LTV에서 반공제 하고서 이제 대출 나가는데 네. 반공제 안 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증 보험료 이거 보험료 내는 건가요? 그렇죠, 보험료 보험료 내면 네. 대출을 좀 더 해준다. 이제 근데 그런 사실은 이거는 뭐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다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뜨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대출을 과거에는 네.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근 한 8년 9년간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고 팔고 뭐 할 일이 없고 대출을 더 받을 일이 없으니까 대출 상품이 저의 지식이 거의 한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구멍들이 있구나. 사실 이 팁들, 오늘 들은 얘기들, 팁들만 좀 가져가셔도 진짜 완전 남는 장사가 아니었을까?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책에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보다 깊이 있는 내용도, 이거 한번 듣고 나서 다 잊어먹잖아요. 책으로 놓고 두고두고 본다라고 하면 이 대출에 대한 어떤 기본은 어느 정도 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오랫동안 지금 뭐 대출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준비한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좀 오늘 부동산 TV에 출연하신 기념으로 이제 이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는 뭐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강 소장님, 너무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와주셔서. 네. 처음 쓰는 책이지만 심려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또 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바뀐 그 LTV나 뭐 DTI 내용, 뭐 DSR, RTI 이런 내용 다 좀 상세하게 언급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한 점이 좀 죄송스럽고요. 별도로 이제 대출 공부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 대출, 담보 대출, 금리, LTV, DTI 이런 거 세부적으로 좀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네. 그래서 많이 이런 것이 혹시 되면 네. 그 팟캐스트 구독자분들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네.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번은 정복하고 가야 될 게 부동산 대출이다. 맞습니다. 네. 지금 시대에는 사실 그 대출 10만 원 받는 사람 없잖아요. 단위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책 하나 가치가 큰 게 아니라 이 책 하나만 갖고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10년 전에 뭐 이거 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이 만약에 5년이 지났을 때 네. 이렇게 정리된 책이 없다면 막 LTV 찾아봐야 되고 DTI 5년 전에 DTI 찾아봐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때는 담보대출을 어떻게 했을까, 전세대출은 어땠고 신용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역사서네요.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부동산 대출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네요. 예, 말씀하신 네. 대로 정말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그래서 이게 요 특강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질문하실 것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뭐 그렇죠. 한 방향이니까 저기 쌍방향에서 질문 또 답해드릴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특강 진행하실 때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대출에 대한 문제점들을 깔끔하게 네. 같이 상담을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게 대출에 관한 서술한 책은 사실 제가 암만 찾아도 없었어요. 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출책은 네. 이 생물이라 예, 금방금방 바뀌어요. 계속 조금 바뀌죠. 있으면. 네. 그러면 저도 이 책을 만들면서 정말 생물인데 조금 바뀌면 또 책 내용이 좀 개정판이 의욕이 미치죠. 남들은 뭐 개정판 만들면 또 네.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장은 뭐 개정판 몇 개 바뀌었다고 해서 개정판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큰 용기를 얻은 거는 나도 사실은 이 전문가라고 그러지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하나도 책이하던 책이 있다면 나도 놓고 네. 다시 보면 내가 되니까. 놓고 보고 자꾸 기억하고 제가 블로그 하는 네. 이유도 그거예요. 아, 이게 저도 항상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는 게 나중에 찾아보기 위해서 사실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머릿속에 다 담고 살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서도 근데 가치가 있는 거죠. 예, 네. 되게 의미 있는 책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LTV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도 낮아지는. 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면은 호황기라고 대출이 뭐, 많이 그러니까 신용이 부풀려지는 그런 유동성이 커졌죠. 예. 네.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향후에 또 5년, 10년 후에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걸 모르잖아요. 그때 가봐야 알죠. 이 네. 지침서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시절이 온다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부동산 전문가도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막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네. 심지어는 저한테 집을 소개시켜준 부동산 업자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내가 사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시절을 감을 잡는 것도 대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방향이 나와요. 정부에서 LTV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든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뭐 소장님의 재건축 이런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예견하시는 많은 그 전문가들을 이거를 인사이트가- 종합해 보면 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답이 나와요. 저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규제 시절에는 이게 부동산 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이라 그래서 대출, 재개발, 재건축, 주택법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다 묶어가지고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것도 네. 풀고 저것도 풀고 하면서 대출을 건드리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돼서 그걸 죽이기 위할 때도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사실 이 책은 뭐냐면 규제가 한참 들어오는 시점에서 한 역사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 좋아진다. 그래서 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푼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규제들이 풀리겠죠. 그러나 다시 10년 뒤에 다시 규제가 시작되는 10년 전에 뭐 했는지 까먹는다니까요. 근데 1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시점에 이 책을 보면 아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 자금들을 압박하겠구나. 예, 공부하는 목적으로서도 되게 10년 뒤에 가치가 있는 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네요. 네. 자, 당부 말씀 다 해주신 거예요? 네,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원 여러분 만수무강하시고 네,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부동산 TV의 최이범 소장님? 네, 네, 최일범 네.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대출 관련해서 꿀팁들 대략 방출해 주셨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출 관련해서 좀 정리된 서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 네오비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강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참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TV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길 희망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네.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